레날 부인이었다. 시까지 왔는데 아이들이 함께 데리고 온 귀여운 집 토끼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나는 듯이 층계를 뛰어 올라와 한 발 앞서서 줄리앙의 방까지 온 것이었다. 그 일순간은 달콤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구경시키려고 토끼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레날 부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줄리앙은 상냥하게 그들을 맞았다. 토끼에 대해서까지도 그랬다. 어쩐지 자기의 가족과 재회한 듯한 느낌이었다. 자기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이들과 얘기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의 다정한 목소리, 대수롭지 않은 그동의 순진함, 그리고 귀인 다음에 그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베르에르 사람들의 비열한 수법과 사물에 대한 불유쾌한 사고방식의 한가운데에서 살아온 줄리앙은 그런 모든 것에서 깨끗이 머리를 식힐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항상 실패나 하지 않으려나 하는 공포심뿐이었고, 그리고 항상 사치와 빈곤이 서로 쥐어뜯는 싸움뿐이었다. 연회에 초청받아 가면 그 집안 사람들은 한낱 군고기 한 점에 대해서까지 본인에게는 창피가 되고 듣는 쪽에는 구역질을 일으킬 점만 집안 얘기를 들려주었다. 당신들 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줄리앙은 레날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참석한 여러 연회에 대해서 일일이 부인에게 얘기해 주었다. 어머, 그럼 당신은 인기인이로군요. 말하고 나서 부인은 웃기 시작했다. 들어보니 발르노 부인은 줄리앙을 맞이할 때에는 반드시 연지를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속으로부터 웃음이 나왔다. 그분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끌려는 거예요. 아침 식사는 즐거웠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방해스럽게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의 행복을 더해 주는 것이었다. 가엾게도 아이들은 줄리앙을 다시 만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발르노 집의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수당을 200프랑 더 주겠다는 얘기가 하인들을 통해서 이미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식사가 한창일 때 큰 병을 앓고 난 후라 아직까지 얼굴에 화색이 돌지 않는 스타니슬라스 크사비에가 갑자기 자기의 은식기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컵이 얼마쯤이나 하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그런 말을 묻는 거지? 나 이것을 팔아서 그 돈을 줄리앙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우리 집에 계셔도 얼간이라는 말은 듣지 않을 거 아냐요. 줄리앙은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껴안았다. 어머니는 정말로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그동안 줄리앙은 스타니슬라스를 무릎 위에 안아 올리고 얼간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 그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 하인의 말투가 돼버리니까 하고 타일렀다. 그것이 레날 부인을 기쁘게 한 것을 본 줄리앙이 얼간이란 어떤 자인가 설명을 하고 나서 알아듣기 쉬운 예를 인용해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재미있어 했다. 나 알았어요. 치즈를 떨어뜨려 간사한 여우에게 뺏긴 그 어리석은 까마귀 말이죠.
하고 스타니슬라스가 말했다. 레날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아이에게 연방 키스를 퍼부어 댔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줄리앙에게 약간 몸을 기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레날 씨였다. 그 험악하고 불쾌한 듯한 표정은 그가 그 장소에 나타나자마자 사라져버린 좌중의 부드럽고 즐거운 공기와는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레날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부정할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줄리앙이 입을 열어 아주 큰 소리로 스타니슬라스가 은컵을 팔겠다고 한 얘기를 시장에게 하기 시작했다. 줄리앙은 그런 얘기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돈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레날 씨는 평상시의 습관대로 눈썹을 찌푸렸다. 그 말이 입에 오르면 반드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는 전조란 말이야 라는 것이 그의 입버릇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 금전 문제 이상의 것이 있었다. 의혹이 깊어졌던 것이다. 자기가 없는 장소에서 가족이 아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은 남보다 훨씬 민감한 허영심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사나이의 경우 간단히 수습될 문제가 아니었다. 부인이 줄리앙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말의 의미를 가르칠 때 아주 교묘한 기지가 풍부한 설명 방법을 썼다고 칭찬했다. 알고 있어. 선생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게 된 거요. 선생이 나보다 몇 배나 더 상냥스럽게 대해주는 건 쉬운 일이지. 허나 어쨌든 나는 이 집의 주인이란 말이요. 요즘 세상은 모든 자들이 짝이나 한 듯이 전통적인 권위를 눈의 가시로 여기는 시대요. 프랑스도 한심한 나라가 돼버렸어. 레날 부인은 남편의 태도에 나타난 미묘한 변화를 주의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줄리앙과 반나절은 같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시내로 나가 사들이고 싶은 물건도 많았고 꼭 캬바레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우겼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완강하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요즘 신사숙녀들이 무척 유쾌하게 입에 담는 카바레라는 말을 듣기만 하고도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레날 씨는 아내가 제일 먼저 들른 잡화점에서 그녀와 헤어져 두세 곳 방문해야 할 곳을 돌았다. 돌아왔을 때는 아침보다도 훨씬 불쾌해져 있었다. 시내가 온통 자기와 줄리앙의 얘기로 수군대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떠도는 소문 중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비치지조차 않았다. 시장이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는 줄리앙이 600프랑으로 레날 씨 집에 그냥 주저앉는가 아니면 수용소장이 낸다는 800프랑을 받는가 라는 따위의 얘기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수용소장은 사교석상에서 레날 씨와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 아주 싸늘하게 대했다. 그 태도는 아주 교묘한 것이었다. 대개 시골에서는 경솔한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이 좀처럼 없는 만큼 폭발시키는 날에는 철저한 것이다. 발로노시는 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방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멋쟁이 중의 한 사람이었다. 좀 뻔뻔스럽고 거칠은 야인이었다. 1815년 이후로 순풍의 돛을 단 듯한 그의 생활이
이 훌륭한 성질을 더욱 조장하게 됐다. 본래 그는 레날시의 지시하에서 말하자면 베리에르를 지배하고 있은 셈이었는데 활동 가란 점에서는 뒤떨어지지 않았고 무슨 일에든 낯을 붙일 줄 몰랐으며 멋에나 참견을 했고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편지를 쓰고 떠벌려 대는 것이었으며 창피를 당해도 곧 잊어버렸고 또 자기 개인의 주장이라는 것도 전혀 없었으므로 끝내는 교회의 권력자로부터 시장과 맞설 만한 신망을 얻기에 이르렀다. 발로노시의 방법이란 다음과 같은 식이었다. 그 지방의 식료품 상점에 대해서는 자네들 중에서 가장 바보 같은 놈 2명을 보내다오 라고 했고 법률가들에게는 제일 무지한 놈을 2사람 가르쳐다오 라고 했으며 의사들에게는 아주 엉터리 의사를 2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여러 직업 중에서 가장 철면피한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자, 함께 시를 다스리자고. 그러한 무리들이 하는 방법은 레날시의 감정을 몹시 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뻔뻔스러운 발로노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처를 입을 줄 몰랐다. 대중들 앞에서 풋나기 마슬롱 신부로부터 사정없이 공격당했을 때도 아주 태연스러웠다. 그러나 이렇게 세력을 떨치고 있기는 하지만 발로노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약점을 찔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때때로 다소 무례한 태도를 보여 자기의 신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아베르시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불안이 솟았으나 그 후로 그의 활동은 점점 활발해졌고 부장송에 3번씩이나 다녀왔다. 인편이 있을 때마다 몇 통씩이고 편지를 썼다. 뿐만 아니라 저 물역에 그의 집에 찾아오는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편지를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 노사제 셀랑시를 해직시킨 것은 그로서는 실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보복적 행위로 나갔기 때문에 명문의 신앙심이 두터운 부인들의 상당수에게 나쁜 인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튼 그렇게 충실한 티를 보인 결과 그는 드디어 프릴레로 부주교의 세력하에 들어가 여러 가지 기묘한 용건을 분부받게까지 되었다. 발로노시의 권모 술수가 이런 단계에까지 이르러 있을 때 그 익명의 편지를 쓸 생각이 났던 것이다. 그런데 성가시게도 부인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줄리앙을 자기 집에 고용하자고 우기기 시작했다. 여자의 허영심으로 인해 아주 열성적이었다. 사태가 그 점에 이르자 이전의 친구인 레날시와 결정적인 일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각오를 하고 있었다. 레날시는 반드시 심한 말을 퍼부어 대겠지만 그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장송은 물론 파리에까지라도 편지를 붙일지 모르는 사나이다. 어느 장관의 사촌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베르에르에 나타나서 빈민수용소장의 직위를 뺏어 버리지 말란 법도 없다. 발로노시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접근해 볼까 하고도 생각했다. 줄리앙이 암송해 보인 예의 연회석에 몇 명의 자유주의자들이 초대된 것도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장과 대립하게 되면 아마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선거는 언제 갑자기 행하여질지도 모르고 수용소장의 직위와
좋지 않은 당파에 투표한다는 것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했다. 이러한 정략의 내막을 완전히 꿰뚫어 본 레날 부인은 줄리앙의 팔을 빌려 한 집 한 집씩 가게를 기웃거리면서 걷는 동안 그러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얘기에 정신이 쏠린 채 두 사람은 어느 결행가 피델리떼 산복길까지 와버렸는데 두 사람이 그곳에서 보낸 몇 시간 동안은 베르지에 있을 때나 거의 다름없을 만큼 조용한 한때였다. 마침 그 무렵 발로노시는 이전의 은인 격이었던 레날 씨에게 새삼스러이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불가피한 싸움은 피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날은 그 방식이 성공을 거두었으나 시장의 불쾌함은 점점 더 쌓여갔다. 카바레로 들어갈 때의 레날 씨처럼 비참한 심경에 빠진 사나이는 다시 또 없으리라. 그의 마음속에는 옹졸한 금전욕 때문에 우러나는 온갖 추함, 온갖 비열함이 허영심과 사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반대로 아이들이 그처럼 즐겁게 떠들어댄 적도 없었다. 그 선명한 대조가 레날 씨의 화를 완전히 돋구어 놓고 말았다. 아무래도 나는 집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린 모양이로군. 들어오자마자 그는 무게 있는 말투로 내뱉었을 뿐이었다. 부인은 대답을 하는 대신 남편을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아무래도 줄리앙을 멀리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복했다. 바로 전에 행복한 몇 시간을 보낸 참이라 반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행동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여유도 확고한 결심도 서 있었던 것이다. 가련한 베리에르 시장의 모진 내심의 동요에 최후의 인력을 가한 것은 자기의 금전에 대한 집착이 공공연히 시중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일이었다. 발로노시는 도둑놈 같은 배짱으로 돈을 척척 잘 썼다. 그런데 시장은 성요셉회, 성모수도회, 성체비적수도회를 위해서 근래 대여섯 번에 걸쳐 행하여진 모금 때에도 화려하게 굴기보다는 오히려 현명하게 처신한 편이었다. 모금계의 성직자가 만든 명부에는 기부금의 액수에 따라서 베리에르 및 그 인근의 시골 명사들 이름이 격차를 두고 실려 있는데 그 틈에 낀 레날 씨의 이름이 맨 밑줄에 올라 있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나는 수입이 적으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았다. 성직자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웃어넘기지 않는 자들인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